안녕하세요. 삼성 SDS 금융 컨설팅 그룹의 김민훈 프로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좀 피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가 들으시다시피 청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박또박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어 시스템에 대한 차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를 준비하시면서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다가올 1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코어 시스템의 차세대 차원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코어 리아키텍처 코어 시스템의 기술 구조 개편의 동향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클라우드 기반 코어 전환 동향과 그리고 코어 차세대 추진 시의 고려사항들 그리고 미래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기반 코어 전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어 시스템에 대해서 클라우드 전환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례들이 있습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수신 업무로부터 코어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원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자체 데이터 센터를 폐쇄하고 코어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였습니다. 노르디아, 산탄데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들도 코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의 경우에도 코어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사의 경우에는 일부 선도 금융기관들 중심으로 코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보험사와 카드사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들의 경우에 일부 코어 시스템을 IaaS로 전환하거나 또는 파스 환경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도 은행의 사례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코어 뱅킹 솔루션을 도입하고 그 코어 뱅킹 솔루션을 핵심 엔진으로 해서 코어 시스템의 기술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내년까지 일부 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구현이 완료될 계획인데요. 해당 사례가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현재 차세대 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시는 금융기관들이 클라우드로의 리프트 앤 시프트를 뛰어넘어서 코어 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의 이런 기술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코어 차세대 추진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고려사항은 세부적인 기술적인 고려사항들이라기보다는 차세대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상위 레벨의 전략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서는 기술 부채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기술 부채 축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기술 부채라고 하면 새로운 기술 환경이나 기반 기술의 도입 없이 지속적으로 요청받게 되는 비즈니스 요건에 대응을 위해서 기능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스템의 복잡도나 비효율성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금융기관들의 경우에 차세대를 추진하면서 주요 목적이 이러한 기술 부채를 정비하는 목적도 있겠고요. 다만 근본적으로 상시적으로 기술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환경 또는 기술 구조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시적으로 개발자들이 개발 사항을 조금 더 손쉽게 운영 환경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이라거나 또는 서비스 간에 조금은 분리된 구조로 인해서 특정 영역을 수정 개발했다고 하여 다른 관련 없는 영역들까지 다시 운영계에 배포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해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부분인데요. 금융 비즈니스 환경이 변하고 있다, 금융 생태계가 확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이라 보니 현 시점에서는 다소 모호하거나 또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가 어떠한 코어
개편의 니즈를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사례를 기반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기업들은 금융의 판매 채널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되고, 금융기관들은 금융의 그 기본적인 핵심 서비스들에 집중하게 되는 금융 비즈니스 구도의 변화를 전망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비즈니스 구도의 변화로 인해서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이 자체 판매 채널을 강화해야 될 테고요. 더불어서 그 판매 채널이 자체 판매 채널이건 아니면 제3의 판매 채널이든 그에 관계없이 금융의 근본적인 이 서비스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금리를 좀 낮춰준다라든지 하는 정도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고요. 새로운 유형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신속하게 뭔가 발굴을 하고 출시해야 되는 기술 환경 또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어 시스템의 기술 구조의 개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통장은 4월 달에 출시가 되어서 현재 성공적으로 지금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채널을 애플이 담당하고 금융 서비스, 그 코어에 해당하는 영역은 골드만삭스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소매 금융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애플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출시를 하였는데요. 다만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유무형의 많은 이익을 판매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애플이 가져가게 되고,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례는 판매 채널이 IT 기업이 가져가게 되고, 금융기관은 금융 서비스에 집중하게 되었을 경우에 금융기관들이 그 핵심 서비스를 어떻게 차별화해 나갈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통장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비즈니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판매 채널은 네이버가 담당을 하게 되고, 코어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은행과 미래에셋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국내 사례의 경우에 이로 인해서 하나은행이나 미래에셋이 수익성을 걱정한다거나 성과를 많이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네이버 통장 비즈니스 모델에 다른 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 금융기관들은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채널이 아닌 코어 영역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달에 출시되었던 온라인 원스톱 대환제출 서비스의 경우에 마찬가지 IT 기업이 판매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코어 영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담당하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물론 해당 사례는 IT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판매 채널 역할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고객이 해당 서비스 앱에 가입을 하고 신용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은행들의 대출 상품과 금리 정보를 고객이 확인하고 그 상품들 중에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이러한 서비스가 출시됨으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은 기존 대출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출 서비스라는 것이 금리를 무한정 낮춰줄 수는 없겠죠. 따라서 뭔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고객의 그 시점의 정보를 활용해서 다이내믹하게 상품 구조를 설계한다거나, 또 다이내믹하게 프라이싱을 통해서 뭔가 베네핏을 느낄 수 있는 이자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이벤트성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그 서비스를 고객이 베네핏을 느낄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과 같은 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의 발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출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이 금융 서비스들을 담당하고 있는 코어 시스템 역시 기술 구조의 개편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라 보니 예기치 못했던 순간적인 트래픽의 증가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장애 요인들이 기존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에 전이되는 것을 방어한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을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빨리 발굴하고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환경들의
구현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고려사항은 혁신기술 도입의 필요성인데요. 10년마다 한 번씩 개편이 되는 이 코어 시스템의 경우에 특히나 안정성이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 안정성이 중요한 코어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을 도입하려고 하면 다소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찾거나 아니면 기술의 검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근본적으로 금융기관에 기술 혁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의문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기술 혁신이 금융기관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자문을 구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전문가를 찾아뵙지는 못하고요. 오늘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만물 박사인 챗 GPT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하나 이렇게 좀 재미있는 요소를 하나 추가했는데 괜찮으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챗 GPT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기술 혁신이 금융회사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기술 혁신은 금융회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업계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다양한 측면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술 혁신은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아마 시험 답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평이한 얘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기술 혁신에 실패하면 금융회사가 파산하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기술 혁신에 실패한다고 해서 바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러나 기술 혁신에 실패하면 금융회사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게 되고 문제점을 안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기술 혁신에 실패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바로 파산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경쟁력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략 챗GPT의 답변을 통해서 혁신이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금융기관은 특히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답변을 주는 것으로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코어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전환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글로벌 리서치 기관의 보고서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21년 가트너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클라우드 기반 코어 뱅킹 솔루션 도입이 프라이빗, 퍼블릭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 코어의 경우에는 글로벌 보험사의 CIO 분들에게 향후 코어 현대화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실 건가요? 라고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7년도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17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 뭐 순위는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항목을 선택하는 비중은 45%로 조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거시 시스템 연계를 위해서 MSA라든지 뭐 API와 같은 이런 기술 구조의 개편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한 비중도 21년도에 조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주목할 부분은 레거시 시스템을 패키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17년 대비해서 21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의 내용은 최근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코어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는 그 동향과 많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보험 코어 솔루션의 신규 계약의 약 80%가 클라우드 또는 오프프레미스 기반이었다고 합니다. 이 오프프레미스라는 것은 벤더사가 솔루션을 운영하고 고객사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대략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로운 보험과 솔루션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2020년도에 67.5%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들에 따르면 코어 뱅킹과 보험화 시스템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킨지는 작년에 코어 뱅킹 시스템의 기술적인 진화 방향을 전망하였습니다. 전체 은행 시스템의 진화 방향으로서는 저희가 늘상 얘기를 하듯이 오픈 시스템, 또 고객의 가입, 거래 처리와 같은 다운스트림에서 고객 발굴이 중요해지는 업스트림으로 변화하게 되고, 또 리얼타임, 고급 분석, 또 방화벽과 같은 경계 보안의 중심에서 클라우드 전환 등등이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용자 인증, 단말기 인증과 같은 인증까지 중요해지는 그런 보안의 중요성의 변화, 또 개인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들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런 진화 방향을 전망하면서 그에 따라서 코어 뱅킹도 어떻게 진화할지 전망을 하였는데요. 기업 산업 간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서 기술 장벽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최소화하게 되고, 또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의 중요성과 비동기적 이벤트 처리의 중요성이 커질 거다. 그리고 루즈리 커플드된 컴포넌트 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자바, 구글고, 파이썬과 같은 현대 코드 베이스로 개발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맥킨지에서 예상한 이 코어 뱅킹의 진화 방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루는 각 기술 요소들의 기술적인 특징과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화에 대해서는 가트너에서 2030년까지 보험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보험화의 비즈니스적인 가치는 어떻게 변화해 갈지에 대해서 전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현재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향후 자동화와 효율화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 속도 및 유연성이 확대되는 단계, 그리고 신생태계 내의 파트너들과 친밀한 연계를 통해서 통합 및 확장을 이루는 단계,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인사이트와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 마지막에는 비금융 서비스의 보험 상품들이 인베디드 되는 인비저블의 단계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각 단계들은 반드시 순차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고 일부 중복되거나 또는 현재 이 시점에도 진행되고 있는 변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함에 따라서 코어 시스템의 비즈니스적인 가치는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현재 보험 비즈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코어 시스템의 기능이 대폭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보험 코어 외부의 이런 시스템들의 비즈니스적인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들의 확장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코어 시스템의 기술 구조의 개편 또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클라우드 기반의 코어 전환 동향과 그리고 코어 차세대 추진 시의 고려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방향을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시스템의 기술 구조 개편 방향성으로서는 기술 부채의 상시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현하고, 또한 비즈니스 및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환경, 그리고 연동 방식의 표준화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위해서 신속하게 제휴 및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구조, 또한 개발 운영 환경 현대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코어 시스템의 기술 구조 개편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코어 시스템의 기술 구조 개편을 위해서 MSA, 뎁스오스와 같은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루는 각 기술 요소들이 기술 구조 방향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를 이루는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 주류 기술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을 조금 더 손쉽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미래 코어 시스템의 기술 구조를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품과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상품의 가입과 해지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상품 라이프 사이클의 각 단계들을 계좌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이런 코어 핵심 엔진을 구축하고 그를 기반으로 여수신과 같은 고객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을 분리해서 확장해 나가는 기술 구조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리 구성되어 있는 이 시스템 전반을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고객, 업무 공통, 배치와 같은 이런 공통 지원 영역이 구성될 것 같고요. API 기술을 그 인터페이스에 표준으로 활용하고 각 서비스들은 폴리 클라우드 방식, 즉 그 서비스에 가장 특화된 언어라든지 아니면 특화된 솔루션이라든지 인하우스 개발을 통해서 각 서비스들의 특화된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형태로 기술 구조가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새로운 기술 구조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차세대 방식과 같은 이런 빅뱅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검증하고 또 내재화하는 데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서 그 사이에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기술들을 코어 시스템 내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코어 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술 구조가 변화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기술 구조는 영국의 소트 머신사의 볼트 코어 솔루션의 기술 구조입니다. 제가 이 기술 구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솔루션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구현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상품 원장과 같은 이런 핵심적인 영역들을 주요 기능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볼트 코어 솔루션 외에도 만부, 테넥스와 같은 최근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핵심 엔진 영역을 담당하는 많은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디지털 은행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대형 은행의 경우에도 파일럿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다거나 또는 일부 은행들의 경우에는 핵심 엔진으로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핵심 엔진의 기술 구조의 변화를 예상하기에 조금은 더 좋은 참조 모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MS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DB는 포스트그레와 같은 오픈소스 DB를 활용하고 있고 이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오픈소스 그리고 마이크로한 서비스들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공유 체계를 관리해주기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그 서비스 메시의 역할을 하는 이스티와 같은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영역별로 그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특화된 성능을 위해서 구글고 파이썬, 자바와 같은 이런 언어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API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인증, 계좌 관리, 상품 관리, 계정 관리와 같은 이런 코어 영역의 API와 또 계좌의 거래 관리를 위한 이런 포스팅 API, 또한 카프카 기반의 실시간성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트리밍 API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AI 활용을 위해서 이런 스트리밍 API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먼트 허브 API, 워크플로우 API와 같은 다양한 API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코어 시스템의 차세대를 추진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인하우스로 개발하기보다는 이러한 코어 핵심 엔진을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되어 있는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 핵심 엔진을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서비스 영역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그 위험들을 줄일 수 있는 좀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건지 좀 더 예. 혹시 부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관계 시스템의 동향 자체가 패키지의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고 이제 말하고 그 중심에는 API 기반이라고 돼 있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관을 하고 실제 운영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기억하는 건 삼성 화재였나요? 삼성 화재가 SAP 기반으로 뭐 몇 년 전에 네, 패키지로 도입을 했다고 한다면은 네, 거기에서 이제 들었던 어려움도 있고 네, 네.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기름과 어떻게 뭐 같은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요 스마트 컨트랙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기술 구조는 저기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품에 대한 크리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속성들을 조정하는 영역과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정하는 컨피그레이션 레이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커넬이라고 하는 영역은 코어 영역이 될 텐데 스마트 컨트랙은 상품 속성 정보를 활용하고 또 계좌 정보를 활용해서 그 상품의 각 라이프 사이클별로 그러니까 뭐 상품을 가입하고 또 해지하고 하는 그까지 이루는 그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의 각 단계별로 그 처리를 해주는 그런 로직들을 가지고 있고 그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 컨트랙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고객의 가입이라는 차원에서 컨트랙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포스팅 서비스 부분은 계좌에 대한 거래 처리 부분을 원장에다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영역이 되겠고, 그다음에 계좌 영역, 그다음에 밸런스 영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 부분은 API 구성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 뭐 계열사의 경우에도 뭐 세부적으로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MSA 아키텍처의 구조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과거와 같은 형태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MSA 아키텍처의 구조상으로는 DB 자체도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DB로 분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물론 MSA 아키텍처를 얘기할 때 많은 우리 금융기관 분들이 DB를 분리하게 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챌린지 포인트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MSA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방향성으로서는 각 서비스별로 DB를 분리하고 그 서비스별로 API를 연계해서 호출하는 구조로 가는 게 맞고 다만 그 과도기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MSA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많은 금융사들을 봐도 이게 코어가 꼭 아니고 채널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DB를 하나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반으로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뭐 기존에 운영하던 것과 비슷한 유형이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근데 향후에는 DB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중간 과정에서는 별도 조회성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 복제한 조회 DB를 쓴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도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 DB까지 분리하는 건 조금은 좀 궁극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제 발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